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회사가 정해준 목표, 미디어에서 좋다는 재테크, 유행하는 옷 스타일, 몸에 좋다는 음식까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마치 누군가 정해진 길로만 움직이는 게임 속 캐릭터처럼 말이죠. 작가 랄프 샤렐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체스 선수가 돼야지 체스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의 생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것,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고리즘의 추천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보는 것,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애플리케이션들의 수단에서 벗어나 내가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듭니다. 체스의 말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체스의 말이 될 것인가. 오늘도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0월 1일 수요일이죠. 오늘은 벌써 10월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의 4분기 어마어마합니다. 속도가. 안진수님, 오늘의 정답은 마일리지입니다 라고. 아직 퀴즈 안 나갔습니다. 자, 퀴즈는 지금 나갑니다. 어제 퀴즈 정답이 프로야구였죠. 근데 요즘에는 프로야구 관중이 1200만 시대다 보니까 표 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스포츠뿐만 아니라 공연, 또 기차표 예매에서도 순식간에 좌석이 동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람이 열심히 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손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수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반복하면서 예매 서버에 접속하는 그 프로그램을 뭐라고 할까요? 일부에서는 이걸 웃돈을 얹어서 되팔기도 하죠. 이른바 안표라고 하는데, 저희 PD님이 어제 대구까지 오승환 선수의 은퇴식 경기를 보기 위해서 갔다 오셨다는데 어렵게 표를 구하는데 일부에서는 그걸 10배 붙여서 팔고 있다고 아침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 세 글자 외래어로 이렇게 부르죠. 힌트 하나 드리자면 마이크로의 반대말이 되겠네요. 마이크로의 반대말, 뭔가 좀 크다, 거대하다라는 뜻이고요. 여러 작업을 한꺼번에 수행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 세 글자를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8888님이 오랜만에 라디오 들으신다고 하는데 정답은 메타버스입니다 라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매자 하나 맞네. 매자 한 글자 맞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서영태 기자는 이제 4분기 시작이라니까 왜 이렇게 깜짝 놀라요? 저도 정말 예상을 못해가지고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게 지금 좀 체감도 안 되고. 연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은 백상경 기자부터요. 네, 먼저 국내외 증시 상황 살펴보고요. 또 국내 가상자산 계좌가 지금 처음으로 1000만 개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지금 굉장히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분쟁 또한 많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좀 해결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목재 관세를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이슈를 좀 살펴보고요. 또 요새 결혼 비용이 많이 늘었는데 얼마나 늘었는지 이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증시부터 볼까요? 네. 뉴욕 증시 또 올랐어요. 네, 뉴욕 증시 지금 3대 주요 지수 지금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18% 올라서 지금 역대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S&P 500도 0.41%, 나스닥도 0.31%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연방 정부의 일시적인 업무 정지, 그러니까 셧다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셧다운 우려가 상당히 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투자 심리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투심을 좀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키면서 좀 활기를 좀 띠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0.57% 오른 0.57% 오른 3,444.06으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요. 0.51% 오른 846.32로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오름폭을 0.9%씩 코스피 코스닥 더 높여놨네요. 네. 강합니다. 시장이 강해요. 그리고 참고로 조금 전에 나온 소식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9월 수출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659억 5천만 달러.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했네요. 3년 6개월 만에 수출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고 반도체 수출도 월간으로 역대 최대. 자동차 분야도 미국에서 관세 영향 많이 받는데 유럽 등지로 활로를 좀 찾아서 역대 9월 중에 최대 수출 기록을 기록했다라는 거. 그래도 뭔가 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가상자산 계좌. 네. 국내에서만 1,000만 개를 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국내 계좌 활성 계좌가 지금 1,000만 개라는 거니까요. 1,000만 개. 굉장히 지금 국민들 중에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4명 중에 1명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요 어제 이 2025년 상반기 가상자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거래 가능한 계좌가 1,076만 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말하고 비교하면 거의 뭐 한 10% 늘어난 숫자고요. 한 4년 만에 한 2배 정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규모별로 보면요. 100만 원 미만인 좀 작은 계좌들이 804만 개로 대다수를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계좌도 17만 개에 달했고요. 성별로는 보면 좀 남성이 보유한 계좌가 715만 개로 여성에 비해서 더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계좌 수가 1,000만 개를 넘었으면 시장 규모도 커졌을까요? 근데 시장 규모가 오히려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말에 지금 보면 110조 5천억 원 정도 시가총액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95조로 줄었습니다. 뭐 막대한 규모긴 한데 이걸 한 15%가 한 번에 날아간 거니까 사실 6개월 만에 줄어든 숫자를 보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 미국의 관세 부과 이 압박들이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인 어떤 긴장감도 굉장히 고조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 가격 상승세도 그전에 비해서 좀 둔화되는 모습들도 보이고 또 그 안에서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보면 이 기간에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지난해 말보다 한 7% 빠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국내 감소율이 더 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원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거래 규모는 10% 그리고 원화 예치금도 40% 넘게 줄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화 예치금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이게 그 원화로 거래하는 그 코인을 거래하는 그 대기성 거래 자금이 크게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좀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거래들이 감소를 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수익도 좀 줄었습니다. 상반기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매출이 약 1조 1,5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하반기보다 한 6% 정도 감소를 한 거고요. 금감원장이 가상자산 업계 CEO들을 또 불러 모았더라고요. 어떤 네. 얘기 나왔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1,000만 개 계좌가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상자산 시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사업자 CEO들 불러서 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두나무나 코빗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부분의 업체들이 참석을 했고요. 이찬진 원장이 또 과도한 이벤트나 고위험 상품의 출시 같은 어떤 이런 단기적인 실적에 몰두한 어떤 왜곡된 경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지금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불공정 거래 뭐 이렇게 근절하겠다 굉장히 강력하게 나선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정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하면서요. 네. 가상자산 역시도 시장 감시 조직과 인력을 확충을 하고 이상 거래 뭐 적출 시스템 투자를 확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또 네. 금감원 차원에서도 불공정 거래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품목이 자고 일어나면 네. 또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엔 뭡니까? 목재죠, 목재. 예, 나무로 만든 가구나 목재에 대한 관세인데 새로운 목재 관세는 보름 후인 그러니까 14일에 그때부터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네. 목재 수입품에는 10% 그리고 나무를 사용한 가구에는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요. 관세율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올해 안에 미국이랑 무역 협정을 끝냈으면은 그러면은 또 다른 관세를 적용받고 끝내지 못했으면은 최대 50%의 관세를 적용받는데 우리나라 올해 안에 끝내야겠죠. 네. 일단 이 트럼프는 목재 관세를 두고 이 무역법을 근거로 한 안보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목재 산업이 수입산 목재 때문에 타격을 받았고 미국 경제도 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 목재랑 안보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철강도 아니고 예. 네, 전투기 만드는 철강 알루미늄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무역법을 근거로 이러한 조치를 했고요. 이번 목재 관세 부과는 트럼프가 예고했던 그 세 개 분야의 품목 관세 중 첫 번째 조치예요. 앞서서 트럼프가 의약품, 대형 트럭, 뭐 주방 욕실용품, 가구 이런 데 품목 관세를 매기겠다 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의약품이거든요. 아직 의약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관세율, 관세 적용 날짜가 안 나왔는데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재 발표가 나왔으니까요. 네.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가구나 목재를 많이 수출을 하나요? 우리나라 업계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수출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이 재밌는 게 이게 미국 가구 업계가 별로 이 조치를 반기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가구 업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왔고 뭐 수입산 목재를 썼는데 이걸 미국산으로 갑자기 대체하라고 하면은 이게 대체가 어렵죠. 그리고 미국 일반인들한테도 안 좋은 조치인 게 미국은 이 목재로 단독주택을 많이 지어서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랑 다르게 아파트가 아니라. 네. 그럼 이 목재 관세가 있으면은 목재가 비싸지고 그러면은 건축 비용 올라가고 주택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면 주거비도 오르고 또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또 가해질 수 있거든요. 네. 이건 또 금리를 좀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트럼프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보라기보다는 네. 목재, 뭐 제약, 가구 또 어제는 영화에까지 그냥 다 매기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9월 수출이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전달해 드렸는데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수출 지형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의뢰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전기차가 2014년에 1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 100억 달러로 정말로 크게 늘었습니다. 폭풍 성장했다고 할 수 있고요. 수출 한 50위권 품목이 2위 품목이 된 겁니다. 반면에 과거에 수출 효자 품목은 디젤차였는데 이 디젤차는 10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예나 지금이나 제일 잘 나가는 수출 품목인데 네. 이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커지니까 이 가솔린이나 디젤차 대신에 전기차가 이제 수출이 많이 되는 거고요. 또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로 이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도 높아져서 한국 식품,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나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은 네. 이 조지아 사태로 좀 비자 문제가 아하. 되게 있었는데 네. 한미 비자 워킹 그룹이 첫 회의를 마무리하고 좀 초기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관광을 갈 때 이 전자 여행 허가인 이스타 비자를 받거든요. 근데 이 여행 비자인 이스타 전자 비자로도 단기 상용 비자인 B1이랑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게 재확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뭐 장비도 설치하고 뭐 점검하고 이런 활동이 필요한데 한국 사람이 B1 상용 비자를 굳이 안 받더라도 이스타 비자로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게 초기 성과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지난 주말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과 환율 관련된 합의를 했다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시장 중심으로 외환시장을 관리하자. 그러니까 부당한 개입을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뭐 기존의 정책대로 합의를 이어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내용들을 좀 미국에 정해진 시기마다 보고를 한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네요. 다만 이제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고를 한다. 그러면서 환율 조작국 그 지정 우려는 좀 해소됐다. 또 이런 설명도 정부가 하고 있네요. 다만 통화 스와프 체결 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이번에는 없었다라고 하고요. 백상기훈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더 들어볼게요. 중고 거래 하시다가 좀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 네. 정부가 뭔가 해결 방안을 내놨어요. 해결 방안을 조금 이제 좀 통일된 원칙을 내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은 그 전에는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하는 이제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공정위 소비자원에서 분쟁 해결 기준을 내놓고 이렇게 따로 좀 이렇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한데 모아서 좀 통일된 원칙을 좀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핵심은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했어도 이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판매자가 책임을 져라라는 것이고요. 판매자가 환불 불가한다 뭐 이렇게 고지를 했더라도 숨겨진 하자가 굉장히 중대하게 드러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또 리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사용 시점과 관계없이 또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직거래에서 직접 이렇게 물건을 확인하고 나면은 사실 뭐 꼼꼼하게 확인했으니까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고요. 네. 택배 거래에서도 정상 사용이 불가능한 어떤 하자가 발견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기나 절도품 같이 형사 사건에 연결된 어떤 제품들이다라고 하면 그 물건들이다라고 하면 이번 조정의 대상에서는 좀 제외가 되고요. 근데 그 중고 거래는 품목 뭐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네.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물건별로 조금씩 다른 기준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 있고요. 또 거래량이 많고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이 따로 있고요. 품목별 기준을 보면 이 전자제품, 대형 가전, 뭐 의복류, 잡화 이렇게 실제로 뭐 소비자들께서 많이 거래를 하시는 청취자분께서 많이 거래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의 총 9개 품목별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걸 살펴보면요. 태블릿 PC, 뭐 TV, 세탁기 같은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거래 후에 일주일 안에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판매자가 거래가의 50% 또는 이 수리를 했다라고 하면 수리비의 70%를 배상하라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의류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한 다음에 2주 안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다. 그러면 이제 거래한 가격의 30% 또는 수선비의 절반을 돌려줘야 되고요. 식품은 거래 24시간 내에 문제가 생기면 금액과 배송비 전부를 환불을 받을 수가 이게 있습니다. 품목별로 그 기간하고 금액하고 다 다르네요. 네, 세세하게 다 다른 부분이 있고요. 네. 좀 이거 헷갈릴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꼼꼼하게 기준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게 중고 거래는 거의 1대1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환불을 그럼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보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들인데 네. 사실 이번 기준이 이제 합의 권고에 좀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죠. 백상경 기자가 저한테 뭐 하나 팔았는데 제가 이거 문제 있는데요. 제 돈 돌려주세요. 다시 환불해 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 끊고 차단시켜 놓고 하면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이후에 사실 절차는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뭐 어떤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어디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렇게 이 절차대로 밟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가이드라인.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지금 권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중고 거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업체들과 함께 지금 이런 공통된 기준을 만든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내가 전자제품을 샀는데 이게 고장이 났는데 얼마를 배상을 받을 수 있지, 어디에 가서 얘기할 수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더 좀 난망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플랫폼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만든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런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좀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이것도 참 기준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일 애매한 게 이겁니다. 결혼식 축의금 얼마 해야 되나. 네. 옛날에는
뭐 3만 원, 5만 원 이런 기준도 있었는데 지금은 5만 원 내도 밥값이 안 된다고요. 네, 밥값이 안 됩니다. 전 지난 주말에 직장 동료 결혼식에 15만 원 내고 왔거든요. 오, 많이 내네요. 좀 가까운 직장 동료. 예, 가까운 직장 동료. 그렇죠. 15만 원이면 예. 가까울 겁니다. 근데 원래 저는 예. 5만 원 좀 많이 냈었어요. 근데 이제 5만 원 내면은 5만 원 내고 밥 먹으면 좀 미안해집니다. 그게 지금 통계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이 결혼식장 1인당 식대 중간가가 6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중간 가격이 6만 예. 원. 한국소비자원의 결혼 서비스 업체 500여 곳을 조사한 결과인데 이 결혼 평균 비용이 지난달 기준으로 2,100만 원. 그러니까 2달 전보다 4%가량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혼 비용이 지역마다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결혼을 하면은 2,600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1,500만 원입니다. 강남 지역은 당연히 제일 비싸겠죠. 이 3,500만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늘었고요. 이게 평균 비용이라는 거죠. 네, 평균 비용이죠. 근데 경상도는 1,200만 원입니다. 예. 강남이랑 한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 결혼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결국 식대인데 그렇죠. 1인당 중간가가 6만 원으로 올란 게 이게 6월에는 5만 8천 원이었는데 이제 2달 만에 6만 원으로 오른 거고요. 강남에서 결혼식 할 때 식대는 8만 8천 원으로 상당히 올라서 강남 결혼식은 무조건 10만 원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밥값이 강남에서는 네. 8만 8천 원. 맞습니다. 예. 이것도 중간값이겠죠. 네. 이 대관료도 많이 올랐는데 2달 사이에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었고요. 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게 각각 130만 원, 150만 원, 80만 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뭐 요즘에는 결혼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가지고 결혼이라도 하면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싶은데 경제적으로는 하는 사람도 그렇고 축하해 주러 가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가 또 부담이고 예전에는 그 10만 원 전을 낼 때는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애기 하나 데려가고 같이 밥 먹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서로가 불편해. 그 결혼식 이야기 나왔는데 얼마 전에 그 신라 호텔이 네. 일방적으로 11월 초 그 식장 예약을 취소해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다시 번복했다면서요. 네, 신라 호텔이 국가 행사를 이유로 11월 결혼식 예약한 일부 고객한테 일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일정을 취소를 변경을 요청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일정대로 결혼식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동안 좀 보상안을 협의했었거든요. 고객이 원하는 날짜로 예식 옮기고 뭐 식대 시설 이용료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런데도 이게 논란이 좀 이어지면서 국가 행사를 예약한 측에서 호텔 대관을 취소한 것인데 이 국가 행사를 예약한 측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말에 이제 이번 달 말이죠.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그리고 한중 정상회의 이런 것 때문에 경주랑 서울을 방문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여론이 그럼 시진핑 주석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못하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좀 주한 중국 대사관 측에서 이런 걸 좀 조율을 하다가 예약을 취소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아무튼 간에 뭐 한중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뭐 시진핑 주석은 그럼 또 어디에 묵을까 이것도 약간 좀 관심이 가긴 합니다. 네. 일단 뭐 경주에서 뭐 한 2박 3일 머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제 국가적으로 공통돼서 통일되게 발표를 또 해야 하는 거고요. 아까 그 결혼식장 축의금 이야기 나와서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는데 1년구형님이 예전에 택시기사분이랑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축의금 안 내고 안 먹고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2456님은 축의금 그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예식장의 그 식당 밥값 물어보고 거기에 플러스 3만 원 냅니다. 그래요. 참 4615님은 강남구에 있는 호텔이 1인당 12만 5천 원 합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고. 아이고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연합인포메이스 서영태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스포츠, 공연, 또 기차표 등등의 티켓을 예매할 때 누군가는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접속해서 빠르게 좌석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암표로 파는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부가 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좀 체감이 안 되죠. 줄진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걸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대량으로 한꺼번에 표를 사버리는 행위, 그 프로그램. 힌트를 좀 드렸죠. 마이크로의 반대말이라고요. 마이크로의 반대말. 김학연 님이 힌트 하나 주셨네요. 오늘도 대출금 메꾸러 출근 중입니다. 어감은 좀 비슷합니다만 재미는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괜히 읽어드렸다. 백경원 님이 이 프로그램 사서 표를 되팔이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목소리 높여주셨고요. 3381님 수강 신청할 때도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피해를 봤어요. 7958님 프로야구 표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겪고 계시는데 박영은님처럼 이 프로그램을 그럼 어디서 파는 건가요? 또 물어보시고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요즘에는 그 AI 이용해서 이걸 또 직접 만드는 분들도 많다 하더라고요. 점점 더 혼탁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좀 나눠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정답 3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요. 국민 10명 중에 4명이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245만 명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 경제 대기록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자를 좀 파란색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비행기가 그려져 있네요. 예, 요 공군에서 이제 선물 받은 모자인데요. 저도 예. 공군 출신이기도 하고 오늘 또 항공권 이야기하니까 쓰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공권 사실은 좀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좋은데 이게 사실 항공사도 그렇고 좌석에 따라서도 그렇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도대체 이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항공권 가격? 네, 그 좌석에 따라서 요금이 뭐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석이라든지 비즈니스 다른 건 당연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항공권 회사에서 여행사에서 또 이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전략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전쯤에는 정가대로 다 받다가 점차 가격을 낮춥니다. 서서히 낮추다가 또 막판에 여행이 임박해서는 틀림없이 임박한 사람들이 갑자기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운임 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항공권 발권받은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 밑에다 Y, B, M, H 이런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Y, B, 이 순서대로 가장 비싼 항공권이고요. 저렴한 항공권에는 Q, K, L, T 이런 숫자들이 적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이제 표를 받으시는 승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분이 얼마 정도 샀다 이런 것도 대충 눈치가 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비행기, 네. 같은 지역으로 가는 건데 옆 사람이랑 나랑 네. 산 가격이 다를 거예요. 예, 그게 좀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암호 같은 표시로 이제 본인들은 모르게 해두는 거고요. 박대기 기자는 10만 원에 샀는데 예. 이대호는 5만 원에 샀다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해하니까. 예, 박대기 씨가 불편하겠죠. 아. 예, 그런 것처럼 다만 이제 YB 이렇게 거의 풀프라이스로 사시게 되면은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고 예. 또 예를 들어 마일리지 적립률도 100% 또는 100% 이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렴한 LTV 이런 표시로 나오는 표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절반 또는 전혀 적립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또 환불도 안 되고 환불되면 수수료 아주 많이 물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격만 다른 게 아니라 마일리지 적립 여부, 네. 나중에 환불 여부도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른 거고요. 네. 복잡해요. 또 하나가 비행기표를 검색할 때마다 항공권 가격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건 사실입니까? 그런 걸 많이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네. 이 플랫폼 업체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얕게 영업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은 합니다. 네. 하지만 경험적으로 이걸 많이 느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검색했는데 어제 검색할 때 오늘 검색할 때 다르고 그렇죠. 이 검색을 하면 할수록 이 알고리즘이 적용이 돼 가지고 이 사람이 표를 절실하게 구하는구나. 판단해서 요금을 올리지 않느냐 이런 건데요. 의혹. 예, 그런데 플랫폼 업체는 부인하고 있지만 아마도 사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예. 그 브라우저에서 시크릿 모드를 켠다든지 아니면 캐시 메모리를 삭제해 가지고 과거 검색 기록을 지우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 컴퓨터에 있는 캐시 메모리를 지워버리면 네. 이게 들어갈 때도 제로로 세팅이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플랫폼 업체는 사실이 아니라 부인을 하고 이게 약간 착시 현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싼 표가 남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예매가 돼가지고 이제는 비싼 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공식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이용자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알고리즘을 뭐 도입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요즘에 항공권뿐만 아니라 뭐 액티브 프라이스라고 해서 시간대에 따라서 아니면 타고 들어온 그 링크 루트에 따라서 일반 상품도 가격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점점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권은 보통 우리가 예매하는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다고 느끼잖아요. 네. 언제 사는 게 제일 저렴한 거예요? 단거리와 장거리가 좀 다른데요. 예. 그동안 알려져 있던 거는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석 달 전 정도가 가장 싸고요. 단거리요? 예, 단거리. 그러니까 한 3시간 이내 정도, 동부가 정도까지 가시면요. 그리고 그 이상 바다를 건너가는 정도가 된다면 장거리 항공편의 경우에는 2달에서 6달 정도 전이 가장 싸다라는 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단하게 석 달쯤 전에 사면 싸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1년 전이라고 싼 건 아니고요. 1년 전에는 정가대로 팔다가 표가 다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석 달 정도 남겨놓고 한번 떨일 판매를 합니다. 그때 가장 싸다가 또 임박하면은 임박한 수요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가격을 올리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U자 전략을 택하기 때문에 한 석 달 전이 싸다는 게 통설이었는데요. 최근에 익스피디아라고 외국의 온라인 여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속설이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주장을 하면서 죄다가 업체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예, 출국일 기준으로 18일에서 29일 전 정도가 가장 싸다. 그러니까 3주에서 4주 정도 전이 가장 싸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임박했을 때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임박한 건 아니죠. 한 2주 전이나 1주 전은 아니고 한 3주에서 4주 정도 전이 싸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그 결국은 이제 파는 매체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한 확실하게 여행 결정된다면 석 달 전 정도부터는 확실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능성, 확률 측면이고요. 네, 적어도 3주 이전에는 확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게 마음 먹고 해외 가는데 2주 전에 예매한다라는 게 좀 마음이 졸이기도 하고 네. 1년 전에 하는 거는 너무 길기도 1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네. 일단 3개월 전으로 요거는 이제 메모를 해놔야겠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비행기표 사는 요일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진다고요. 네,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날짜,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날짜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예매하는 날짜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항공권 예매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이른 아침 그리고 일요일 이른 아침이 저렴하다,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 속설로 펴져 있고 일부 온라인 여행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일요일의 이른 아침이요? 예, 어려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서 예매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예매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에는 늦잠들 자니까. 네, 알고리즘상으로 취소표가 뜨고 그리고 예매하시는 분들이 적은 시점에 온라인 여행사들이 가격을 좀 낮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시는 날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네.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주말이나 금요일은 엄청 비싼데 그렇죠.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를 내려가시면은 최근에도 제주도 3,900원 이런 표가 떴었거든요. 3,900원이요? 예, 9월 중순에 떴기 때문에 무슨 버스비보다 싸요? 예, 그렇습니다. 와. 네, 그런 날짜, 가시는 날짜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전에 그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해외 항공권이 저렴한 달이 따로 있습니다. 3월, 6월, 9월이라고 하는데 369. 예, 369는 좀 기억해 두시면은 외국에 여행 가시는데 다른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3월, 6월, 9월 같은 경우에는 6월,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휴가 전후기 때문에 좀 저렴한 것이고 3월 같은 경우에도 연말 연시에 좀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진정되고 난 다음에 좀 저렴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9월은 놓쳤고 내년 3월 여행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진짜 임박했을 때는 3,900원짜리 표도 나온다. 갑자기 이제 어느 사원이 저 부장님 내일 급히 휴가 좀 쓰겠습니다. 3,900원짜리 제주도 가는 티켓이 나왔거든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좋은 회사네요. 또 마일리지 이용해서 티켓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번에 보니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그 합병 하는데 마일리지도 이제 통합하는 방안이 발표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논란이 많았죠. 그동안 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훨씬 우리보다 저렴한 마일리지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랬죠. 예, 그런데 어떻게 1대1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발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그 소비자들이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1 가치로 바꿔주겠다. 다만 그 신용카드를 통해서 쌓은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1대1이 아니라 1대 0.82로 약간 낮춰서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쌓은 분들은 굳이 1대 0.82로 손해보면서 바꿀 필요가 없고요. 10년 동안은 그대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인정해 주니까 아하. 네,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그대로 그냥 가지고 계시면서 대한항공도 탑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통합 비율, 합병 비율이 좀 다르니까 네. 대한항공 걸로 합치면은 불리해지고 그냥 예. 아시아나 마일리지로는 아시아나 거를 타시면 되겠다. 예. 이렇게 하면 다만 예전보다 약간 불리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스타일 얼라이언스라고 네. 이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해외 동맹이 되게 잘 돼 있었거든요. 네. 그걸 더 이상 합병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일리지 많이 쌓으신 분들은 그 이전에 스타 얼라이언스로 외국 항공권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땡처리 항공권이 풀립니다. 아까 막 3,900원짜리 이런 거 나온다고도. 근데 이건 어떤 구조입니까? 예, 그거는 여행사들이 하드블록이라고 해서 비수기 항공권과 성수기 항공권을 한 번에 사게 됩니다. 일종의 블록 딜, 그러니까 묶은 도매처럼.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도매 거래. 예, 예를 들어서 수석 항공권을 우리가 100장 사려면은 비수기 항공권 200장도 같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석 항공권은 비싸게 팔고 대신 비수기는 싸게 팔고. 처음에는 비싸게 팔다가 나중에 이제 임박하면 아예 어쩔 수 없다 이래가지고 3,900원에 이렇게 온라인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 거 잘 찾으면 정말 싸게 여행 네. 다녀올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런 이제 땡처리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잘 알아보시고 결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도 가격 비교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스카이 스캐너 같은 전문 사이트도 있고 여러 온라인 여행사들도 있잖아요. 네. 어디가 가장 유리한 겁니까? 이게 장단점이 좀 있을 텐데. 이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시는 게 결국 스카이 스캐너 그리고 네이버 항공권도 의외로 잘 돼 있습니다. 네. 이 두 군데에서 최저가를 찾으신 다음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결제를 하지 않고 다시 항공사 앱이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표가 그대로 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항공사를 통해서 결제를 하시면은 나중에 취소 수수료가 좀 더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스카이 스캐너나 네이버 항공권에서 바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취소 수수료 그런 것들이 많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격 비교는 거기서 하시고 결제는 좀 귀찮으시더라도 다시 항공권 앱으로 들어와서 하시는 방법을 제가 제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카이 스캐너나 네이버 항공권은 저를 싫어하겠지만은 그 편이 이제 소비자 편에서 그러네요. 가장 이로운 그런 결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저가를 먼저 비교해 보고 네. 항공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또 한 번 비교해 보고 네, 그리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면 항공사 사이트에서 직접 예매하는 게 네, 조금 그게 더 가장 낫고. 더 유리합니다. 좋습니다. 요즘에는요 또 그 AI 이용해갖고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또 일부 AI 서비스들은요 네, 예매하는 것까지도 이제 막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혹시 박대기 기자님도 이거 좀 써보고 계세요? 네, 저도 이제 처음 가보는 그런 곳이라면은 정보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구글링이라고 그래서 구글을 검색하거나 네이버에서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남겨놓으신 거 쓰시는데 많이 찾아보는데 여전히 그런 것도 많이 유용합니다만 최근에 AI가 많이 좋아지면서 예. 정말 일정을 잘 짜주거든요. 특히 어떤 데서 어떤 데로 이동할 때 중간에 이제 들러볼 곳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현지 상황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인간이 검색하는 것보다 챗 GPT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잘 검색을 하는 편이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얘들이 할루시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꾸며내는. 없는 걸 막 꾸며내고 여기 정말 좋다 명소를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뭐 여기 전설이 있다 이런 거짓말은 뭐 정말 다반사로 하는 그런 아직까지는 거고요. 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설정을 많이 해두는데요. 예.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좌하단에 보면 자기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개인 맞춤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일종의 에이전트를 만들듯이. 예, 거기서 이제 설정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명할 때 스스로 꾸며내지 말고 최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네. 공식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와 그리고 논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답변해 주시오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최대한 덜 꾸며나기 때문에 꼭 여행 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거 검색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AI 시대에서 또 우리도 여행을 이걸 활용하는 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좀 시사점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행 업체라든지 또 네. 지자체에서도 여행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이제 AI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스토리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세대, MZ 세대라든지 그다음에 고령층이라든지 세대마다 원하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추천 일정 같은 것 좀 세분화해 가지고 소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AI에서 제대로 검색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안내를 해준다면은 AI에서 환각 없이 좀 더 잘 안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휴 앞두고 공항 노동자들이 좀 파업에 나선 부분도 있잖아요. 네. 이거 꼭 아셔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인천 김포공항 포함해 가지고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어허.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3조 2교대 근무 체계의 4조 2교대 전환 그리고 자회사 직원에 대한 불이익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긴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쪼록 좀 잘 타결이 돼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항 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그렇죠.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공항이 더 붐빌 텐데 조금 더 일찍 가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처조직 개편은 오늘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검찰청 폐지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에 시행됩니다. 경기도 버스노사가 밤새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오늘 새벽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새벽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현재 버스는 모두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를 겪은 국가정보시스템 647개 중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97개가 복구됐습니다. 복구율은 15%입니다. 9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2.7% 증가해 넉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자동차와 바이오헬스 수출도 9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로 바뀌는 그 기간이 있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인데요. 그 효과가 경제적으로 과연 얼마나 나타날까요?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어떻게 돌아올까요? 같이 한번 따져보실까요?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 김주영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시행된 지가 좀 오래됐나요? 네,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때 이제 정부는 그 통행료 면제를 통해서 그 국민들이 장거리 여행도 늘리고 내수도 진적하고자 유로도로법을 개정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켠에서는 진짜 명절에 차량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 되는데 왜 통행료를 받느냐 막 이런 목소리도 당시에 커졌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무료 정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운전자들이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다고 계산이 나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명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전날, 다음날 그 기성이나 기경 통행이 가장 많을 때 네. 통행료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교통 비용을 이제 직접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그 혜택 규모를 도로공사 이제 수익 기준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네. 그 시작하기 초기에는 한 3일을 면제를 해줄 경우에 한 500억 정도 추산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통행료 감면 금액이 한 500억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했었는데 원래는 네, 작년에는 설과 추석 4일씩 그렇게 감면을 해줬잖아요. 네. 그때 감면을 해줬을 때 통행료 총 감면 금액이 1,670억 원 정도 됐고요. 예상보다 이것을 이제 훨씬 하루로 더 환산하면 봤던 2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4일을 감면을 해주고 있고 이번 추석에는 작년에 비해서 고속도로 교통량이 한 2.4%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800억 원 정도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의 혜택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기 때문에 타지 않을 고속도로도 더 타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통행료 면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계획하지 않았던 통행이 생기는 유발 통행 수요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통행 날짜를 기존에는 면제를 해주지 않는 날짜에서 해주는 날짜로 옮기는 그런 수요가 발생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면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교통 체증이 얼마나 더 심해지는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명절 전날과 다음 날은 기성통행, 기경통행들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이고요. 네. 그날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기성이나 기경통행들이 날짜를 바꾸거나 통행을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생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만 기존에 계획되지 않았던 여가 통행들이 있잖아요. 뭐 짧은 거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국도를 이용했었는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서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그때 이제 처음 시행했을 때 이제 추석인데 2016년 추석보다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한 14% 정도 증가했다는 그런 분석 자료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하루당 약 200억 원 정도의 통행료 무료 혜택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뒤집어서 보면 누군가의 비용 아닙니까? 받아야 할 돈이었고 또 고속도로도 민자도로도 이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예,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재정도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민간 기업이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민자도로로 나뉠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는 재정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고요.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민간사업자 간의 협약에 따라 정부가 100%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1090님 메시지처럼 차 없는 사람들은 그 세금을 같이 내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도로공사는 사실 이제 수익금을 통해서 그걸 보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도로공사 이용자들이 좀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민간 사업자 민자도로의 재정 보존액은 아무래도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야 할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는데 결국엔 그거는 차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내는 그 세금으로 들어간다. 뭐 세금의 구조가 사실은 그렇게 짜여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그 도로공사가 직접 부담하는 그 비율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로공사 역시 부채가 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도로공사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 총액이 한 41조 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사실 한국도로공사는 우리가 고속도로 건설할 때 한 60에서 80% 정도 자체 조달하다 보니까 건설할 때마다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사실 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법제한 2017년 이후에 사실 부채가 특별히 더 많아진 건 아니지만 통행료 면제로 인한 그 수익 감소가 연간 1,000억이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영 여건에 굉장히 부담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명절 때 특히 연휴 때 통행료 무료 혜택 드리던 거를 이제 없애기도 어렵고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또 이제 당연하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통행료를 안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버티는 사람들. 5년 동안 못 받은 통행료만 38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안 내고 버텨도 되는 겁니까? 네. 아무리 최근에 아무래도 하이패스 이용 차량이 늘어나고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이제 확대되면서 고의든 실수든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증가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그 통행료를 운행하면서 납부하지 못한 건수가 한 3,400만 건인데 4년 전에 비해 한 1.5배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고요. 근데 한국도로공사가 미납 통행료 관리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미납자 중에 한 86% 정도는 수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4%는 아직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4%가 내지 않고 있다. 근데 그거 보면 번호판이나 이런 거 다 찍히잖아요. 네, 그렇죠. 나중에 차 매매할 때나 폐차할 때도 그거 남아 있으면 처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미납자들한테는 한국도로공사가 3차례 정도 납부 독촉 고지를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은 통행료의 한 10배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통행료의 근데 10배. 네, 10배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자한테 뭐 차량 정지나 뭐 강제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행정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차한테 책임을 물 게 아니라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1년 구형님이 3개월 면허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 주셨고요. 네, 좀 더 네. 강한 행정 조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납부율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하이패스 단말기가 일시적으로 좀 오류가 생겼거나 아니면 실수로 잘못 통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잘 제공되고 있는데 그 전용 앱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플러스라는 전용 앱이 있고요. 네. 또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납부도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그 일부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운행을 하시다가 고속도로를 네. 이용하실 때 뭐 통행료 납부를 실수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네네네. 그리고 불가피하게 뭐 이렇게 그 하이패스 구간에서 속도를 차량을 멈춘다거나 아이고, 큰일 나죠. 아니면은 차로 변경을 급격히 하는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통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전용 앱이나 홈페이지 그다음 편의점 등을 이용해서 납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그 진입 구간에서 멈추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김주영 본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 함께 돌아옵니다. 관세, 금리, 성장률 또 금융시장까지 벌써부터 이제 내년을 전망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